통일을 향해 달리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요즘 정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해요. 그러게요. 이 며칠 동안 사실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도 많았고 그런가 하면은 가슴 설레이게 하는 야 이거 진짜 한 번 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봄이 갑자기 훅 와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5월까지 만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정의용 실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3월 5일 평양에 온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 대표란 성원들을 접견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순순히 전달했습니다. 정말 다시 봐도 정말 설레고 깜짝 놀랄 뉴스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탈북 미남 미녀분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 그토록 바래왔던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힘들잖아요. 만나는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만난다는 건 경제 봉쇄를 풀릴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한 예전에 카터가 북한을 찾았을 때 북한에서 대내적으로 강연을 통해서 장군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었어요. 수령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김정은 동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면 이제는 남조선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장군님이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또 선전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년간 그 핵 때문에 다 굶겨 죽고 굶었잖아 여태 북한에. 그래 그 때문에 못 산다 하고요. 김정은 생각 그럴 것 같아요. 완성해놓고도 문제인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건데요? 어디다 쏠 건데요? 어디다 처리할 건데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요 지금 꼴방 보니까 딱 모르겠다. 우리 핵 다 만들어도 되니까 안 만들고 좀 어떻게 좀 도움 좀 받자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 예. 태영 군은 젊은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주민들이 핵을 포기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 이제부터 잘 사는구나. 젊은 친구 생각. 오히려. 네. 그 핵에 들어가는 한 2%, 10% 그 정도만 이민들인데 달래도 어느 정도 식량은 풀린다고 백성들 소문이 그렇게 돌거든요. 옥별 씨. 네. 젊은 층에서는 미국이 경제 대국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죠. 군사적으로도 네. 세다는 걸 알고 네, 그걸 있다. 알고 있죠. 네. 네. 사실 북한 체제에서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핵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킨다라고 그동안 교육을 했어요. 네, 그 뭐냐면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 체제는 무너지고 우리가 나라 없는 상가집 개만도 못한 이런 신세가 된다라고 그동안 꾸준히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의 효과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국방비를 조금만 줄여도 우리가 산다는데 정말 기간단총 총알 안 만들어도 우리가 흰쌀밥 먹는다는 이런 얘기는 무수히 합니다. 근데 주민들에게 생명 지킴이라는 이걸로 핵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핵 포기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오히려 이런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특별히 대북특사 특집 2만갑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양미진 박사님께는 좀 궁금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1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 어떤 자격으로 가셨던 겁니까? 저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식 수행원들 네. 보좌하는 그런 수행원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먼저 양무진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진짜 성사가 된다라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대북 특사단의 성과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지금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 이것이 김한술이다. 또 선전선동의 일환이다. 또 일부에서는 또 젊은 층에서는 아마 이것이 그 비핵화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비핵화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이런 무기에 들어간 비용이 아마 주민들의 생활, 경제가 좀 좋지 않겠까 이렇게 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의 축소판 맞습니다. 아니면 국제사회의 목소리 축소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 특사단의 당부 6가지를 합의했죠.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비핵화 평화체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젊은 층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있어 가지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이행을 하면은 지금까지 핵에 쏟았던 비용 이것이 아마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양상 더 나아서 경제 강국 여기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번 정부의 대북 특사단 활동에서 그래도 최고 100점을 채워주고 싶은 거는요 정상회담을 박문점 평화의 집에서 하게끔 눌러놓은 거라고 봐요. 네. 그러지 않으면 평양에 올라가고 뭐 이거는 자존심이 상해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2번씩이나 갔는데 또 평양 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네. 그러나 일단은 그 김정은이를 판문점 선에서 끌어내렸다는 네. 뭐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간다니까 네. 그게 최고의 성과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그 이번 대북 특사단의 그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서 저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지금까지 저희가 2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그거는 정치 행사로 끝났거든요. 근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보자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게 성과고요. 두 번째는 사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주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북미 간에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을 했다는 점에서 또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북한에서 그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을 이해한다. 예년 수준은 이해하겠다. 전략 자산이 안 들어오고 예년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북한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양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행동을 보면 지금까지 한미 군사 훈련을 정말 반대했어요. 침략 훈련이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 보급을 더 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김정은의 직접 이해를 구했다는 것, 그게 또 성과고요. 마지막 성과는 그 김정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화 중에는 절대로 어떠한 도발도 하지 않겠다. 확약을 받아냈다는 것.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5월에 북미 회담이 지금 개최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은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의지가 있어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언뿐만 아니고 행동까지 요구가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입니다. 수교입니다. 아마 이 수교하려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미국 간 정상회담하면은 뭔가 비핵화에 대한 뭔가 속도 또 그래 로드맵 일종의 가는 길이겠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좋은 어떤 압박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재가 이미 목에 차올랐기 때문에 이 제재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 경제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재 때문에 김정은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최대한 좋은 협상 조건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할 텐데 어쨌든 김정은을 만나서는 그걸 물어볼 겁니다. 반면에 김정은은 또 물어보겠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내가 들어주면 우리 안전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사실 저희가 워딩을 좀 봐야 되는데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고 했지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의지거든요. 근데 의지라는 거는 정책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카드가 맞는다 그러면은 의지를 보이고 행동으로 연결되겠죠. 북한이 가장 핵무기를 가지면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체제의 안전만 보장되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체제의 위험을 느끼는 거는 평화 시기에도 느끼는 사람 마음이에요. 총 한 방 안 쏘는데 나 체제 위험해. 핵무기 나 가지고 계속 있을래. 그럼 북한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북한의 내부 변화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또 북한의 시장화가 활성화되고 정보가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의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근데 핵무기를 가지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만약 내부에서 북한 체제 위협이 올라온다. 그럼 그때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체제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북한도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핵을 포기해야 할지 핵을 계속 가지고 나가야 할지 분명히 고민할 단계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다. 또 시간은 걸릴 거다. 그러나 가능성 있다. 저는 그걸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핵화 길도 한 번도 못 가봤고 또 북미 관계 수교 정상회담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그러나 그 서로 신뢰하고 노력하면 가능하거든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입니다. 우크라이나 핵이 뭐냐면 소련 해체 때문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그 소련의 핵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미국에서 런누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경제 보상, 또 그리고 체제 보장 두 가지였어요. 여기에서 이걸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모두가 러시아로 다 옮겼습니다. 양무진 박사님은 왜 이런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까지만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잖아요. 안보에 대한 자신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난 6년 동안에 당정군 모든 것을 장악했잖아요. 정치력을 발휘했잖아요. 이 안정감, 심지어 개론까지 됐잖아요. 이 안정감, 이걸 바탕에 해가지고 다음에는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강국이다. 이 경제 강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남북관계 통로를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접근하겠다. 이 전략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조금 뭐 국내적인 상황보다는 국제적인 상황으로 좀 보고 싶은데 저희가 국제적인 상황 속에 그 강압 외교 이론이 있어요. 이 시점도 사실은 유례 없는 대북 제재가 가해진 거예요, 북한에 작년부터. 그리고 여기 제재에는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 제재도 있었고 군사적인 그 압박도 있었고 경제 제재 있었고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뭐 위장술이 아니라 정말 대화로 끌어내왔고 그리고 대화를 끌어내오는 그 사이에서 남한이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적절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이런 하회 무드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그러면 김정은이 미국에 갈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올까요? 아니면 뭐 제3국에서 할까요? 어디서 하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봤을 때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되고 또 국제사회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의한 평양에서 하려는 게 잘겠냐. 또 혹시나 평양에서 하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도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선전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가능성은 평양이 1순위다. 평양이 1순위다. 신석호 기자님은? 네, 저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에 간 첫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김정은이 줄 선물을 미리 밝힌다면 평양에 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참 묘한 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큰 비전은 평화와 번영입니다. 여기다 목표는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환경과 이권 조성에서 노력한다 하면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그렇게 속도를 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사님 말 맞다. 진짜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미사일 모양 케이크 커팅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둘이 맞잡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케이크 자르겠습니다. 야, 이 핵 모양 케이크 이렇게 딱 자르는 모습. 오케이. 이런 거 한번 좀. 야, 양민주 박사님이 중간에서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 자, 오시고. 자, 오시고. 자, 둘, 핵 없애고. 악수하고. 사이좋게. 오케이. 그전에는 뭐 남녀선 개레로다. 이번부터는 이제 뭐 남측. 여사라는 지칭을 했죠. 북한 정권이 내 계획가동을 못하는가. 수룡족속을 위한 수룡족속을 위한 정권이에요. 경제는 시장 연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혁개발이라는 것은 곧 김정은 정권의 사망 선고고. 이 위성 그 전파가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북한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어떤 일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파악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달라진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김정근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북한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통일부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북한만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북한 방문 횟수만 무려
100회가 넘는다는 최고의 북한 최대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강석승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통일부에서 계신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말까지니까 좀 뭔가 25년이라는데 좀 넘죠. 25년 좀 더 넘게.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그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이요? 네, 거기서 운영위원회 간사로 뭐 2년여 근무했으니까. 아, 그러세요? 진짜 북한 통이시네요, 북한 통. 아니 근데 북한을 100번 이상 갔다 오셨다는데 그 100번 이상 갔다 올 일이 그게 있어요? 이제 전부 다 합법적인 태도로 인해서 갔다 온 거고 미리북 한 거는 오늘 강석승 선생님 모시고 달라진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북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우리 은하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판넬은 조선의 대표 신문이자 김정은의 그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노동신문입니다. 근데 이 노동신문이 깜짝 변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조간 1면이면 김정은 내용만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요. 최근 3일 연속 남한 사람들이 이곳에 등장을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남한의 내용을 전한다 그러면 비방, 비난 이런 걸로 도배가 되었어야 되는데 김여정과 김영남을 맞이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삼지한 관현악단의 공연을 보고 기립박수를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남한 대통령이 노동신문에 실린 건 이번만이 아닌데요. 과거 2000년하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실렸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실렸는데 과거 사진을 보면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근데 우리 2월 11일 날짜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은 바로 정면으로 딱 나와 있다는 게 노동신문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완전 다르네요. 사실은 지금 사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거는 헤드라인 크기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예전엔 그 헤드라인은 좀 약간 글씨가 큰 편인데 절대로 우리 지도자 얼굴을 안 보이게. 네. 귀만 보이게. 이전의 경우 제1차 정상회담과 제2차 정상회담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상봉 장면에서 김정일이 주인공으로 해서 김정일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데 비해서 이번의 경우는 문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던 거 이것은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대남 비난의 수위나 빈도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되고 또 약해졌다. 여기에 곁들여서 대미 비난의 행태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다면은 이 사실은 우리나라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우리나라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우리가 사는 그 실상을 알게 될 텐데 이런 것 좀 걱정이 없나 약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뭐 남조선이나 대외적인 목적도 있지만 지금 북한이 최악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내가 그래도 이제 남조선과의 협상을 위해서 불철저히 애를 쓰고 있다. 동생까지 한국에 아직 가본 적이 없었는데 남조선에 와 있고 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일만이 산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다른 길이 통일이 되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과의 소통은 제일로 최고로 국민에게는 반가운 소식통이에요. 소식. 근데 저렇게 3일 동안 저렇게 연적으로 한 거는 처음이에요, 이번이. 그래서 북한 국민들의 이제 지지도도 좀 얻기 위한 그런 상황도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이미지 정치란 말 있잖아요. 사진을 보고 이제 정치를 한다는 말인데 사실은 저희가 사진을 보면 교묘하게 사진을 편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보면은 개막식 때 하단에 하고 상단이 있었는데 다른 정상들도 다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면서 악수를 다 했고요. 근데 북한이 교묘하게 그 김여정과 문재인 대통령만 악수를 하는 걸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김여정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삼전 악단 공연 때도 김여정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는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만 일어서서 박수 친 것 그것만 또 편집을 해서 또 노동신문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참 이번에 쓰는 그 사진 장면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3일 동안 4일 동안 내보냈는 거 최근에 북한이 사정을 놓고 볼 때 지방신문이든 노동신문은 못 봐요. 평양시도 옛날에는 노동신문 부수 보는 확률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개 직장에도 노동신문이 10부 이하로 나오지 못 봐요. 지방 주민들은 못 본다는 전제하에 첫째 나온 거고 평양시 핵심 계층 그것도 일하는 중견 엘리트들만 보라고 저거 내보낸 거예요. 네. 지방 주민들은 하나도 못 봐요. 둘째, 이게 평화공세에 얼마나 목이 매달렸으면 저렇게 요란하게 내보냈겠어요. 김정은 정권도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평화공세에 그런 의의를 부여하고 제대로 지금 저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진짜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노동신문에서 또 뭔가 좀 특별하게 달라진 것들이 좀 있나요? 노동신문은 원래 노동당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신문이 이제 사면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전에는 전부 다 당에 뭐 충성하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이제 논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면 2면만 그런 정치적인 선동을 이제 싣고 3, 4, 5면은 과학기술 뭐 국제 소식 이런 걸 많이 싣더라고요. 그전에는 백성들에게 다 우리가 당에서 지시하는 것을 따라라,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 이제 그런 강압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이 주민들이 인민들이 뭘 선호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노동신문도 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달라진 건 북한의 노동신문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남조선 괴뢰도당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조선반도 핵 문제를 산생시킨 죄악부터 심각히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과 남조선 괴뢰들의 전쟁 연습을 준열히 단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측 지역을 방문하였던 남측 선발대가 남측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높이 모시고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주 동지와 함께 조선인민군 장관 이른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게 됩니다. 리설주 유사와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정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여정이 왔다가 가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상당히 이제 만족을 했고 또 그 대사랑 또 언행이 많이 변한 건 확실합니다. 예, 뭐 그전에는 뭐 남조선 괴뢰도당, 뭐 미제야 남조선 추종 세력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강렬하게 표현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뭐 남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북한에서도 상당히 남한에 이번에 김여정이 왔을 때에 상당히 또 대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감촉을 한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욕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새는 미국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처부시자 미제 침략자 하던 것이 논리적으로 앞으로 대화를 이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난 수위를 많이 낮췄죠 지금.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북한의 보도와 현재의 보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생생하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만갑의 고운 여성 이현주 통신원. 최근 남조선 괴뢰도당의 사주를 받고 남이석이라는 역적 패랑이 이만갑이라는 방송 프로에 기어나와 우리의 재능 높은 조선을 얼떴는데 미쳐 날뛰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남측에서 열린
평창 대회에 참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위급 인사와 이만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남측의 유명 희극배우 남희석 동무를 비롯한 남측의 고위급 인사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만갑 스튜디오에서 오찬과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평양에서 이만갑 방송 프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대하면서 오늘의 보도 마치겠습니다. 조선중앙TV 보니까 리설주를 예전에는 이제 동무라고 했는데 동지라고 했는데 이제 여사라고 호칭을 바꾸잖아요. 리설주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쓰게 되는 뭐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그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이제 지칭을 할 때 여사라는 지칭을 했는데 김일성 시대에도 있었죠.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조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리보익. 또 어머니는 강반석,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여사라는 지칭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부인이 되겠죠. 김정수. 거기에 대해서도 여사라는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사는 우리 측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볼 때는 지체가 상당히 높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게 아니라 한참 높으신 분. 이게 격상한 거죠? 그렇죠. 격상을 하고 그것은 바로 앞으로 북한이 백두혈통뿐만이 아니라 백두혈통의 부인인 리설주에게도 우상화 신격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우 중대장, 여사라는 표현을 북에서 가끔 써요? 동네에서는 그런 말을 죽어도 못 쓰죠. 왜요? 최고의 높은 말인데 아무데나 막 하면 안 되죠. 우리 농담으로 엄마한테 어우 뭐 무슨 여사님 뭐 이렇게 농담. 아니 그래. 어머니. 그러면 현숙 씨, 사모님이란 말은 써요? 네, 사모님이라면 도당 책임비서나 군당 책임비서나 이런 직급이 있는 사람들, 네, 아니면 조국당 비서, 연합당 책임비서 이런 사람들한테 사모님 이렇게 했습니다. 여사는요? 여사는 긍력 안 씁니다. 여사는 안 쓴다.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그 저희가 강반석이나 그리고 김정숙이나 할 때 저희가 여사라는 말보다는 어머님이란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북한은 유교 나라거든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런 체제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이설주에게 여사라고 썼다는 것은 사실은 어머니까지 올라가기 힘든 레벨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나이도 어리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사를 쓴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하고 이설주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은 그것도 열병식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 안정적인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게 여사가 되느냐 동지가 되느냐 이거는 포지션에 있는 그 여자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딱 부르는 공산국가예요. 북한은 말하자면 강반석이나 김정숙이나 이설주는 공식 직책이 없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효성을 강요할 때는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하고 충성을 강요할 때는 여사 무슨 어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딱 분간해서 봐야 되는데 여사는 하나의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여자를 천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번 열병식에서 리설주가 처음 등장해서 여사님이라는 칭호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과연 2018년 열병식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 시위를 실황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에서 녹화 방송으로 바꿨다. 생중계 딱 했는데 녹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함께 모시고 외신기자 초청을 많이 했죠. 조선노동당 장관 65돌 경축 열병.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워 주신 것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 중에 가장 거대한 업적입니다.
지금부터 2월 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을 녹화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 액션캠이잖아요, 액션.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전주적인 선견신령과 담대한 배짱, 강한 용도의 빛나는 역사입니다. 네. 자, 여러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생중계였다가 이번에는 녹화로 중계했고, 그리고 열병식 규모를 좀 줄였고, 외신 기자가 이번에는 없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저기 이번 평창대에 참가한다고 해놓고서 개막식 전날 열병식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의심했었어요. 이게 또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많이 순화시키고 많이 좀 자제를 한 게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노동신문에 표현하는 어휘도 많이 바뀌고 또 열병식도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뭔가가 변화되고 하는 조짐이 있는데 북한은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은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대화 정책으로 나오는 것은 그 국제사회 봉쇄가 상당히 북한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러시아 가서 미국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튼 거죠. 방향을 틀어가지고 남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대북 봉쇄에 지금 구멍을 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는 동시에 또 우리는 봐라, 한반도의 문제는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하고 남한은 이렇게 사이가 좋다. 문제는 미국이다. 이거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한 거고,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 그럼 과연 북한이 남과 북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할 거냐?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거든요.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하면은 사실은 이러한 대화들이 그냥 대화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또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저희 북한이 자기네 의도가 있는데 요게 좀 잘 안 먹히니까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김일성 기자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족속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은 평창에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정당에는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돈을 얻겠다는 거예요. 국제 봉쇄를 풀고 돈을 얻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저렇게 요란하게 구성하고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돈줄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산국가들, 명분이 없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이 씌워보려고 열병식을 계속 하는데, 나는 이거 우리 국제사회의 봉쇄, 대북 제재, 핵을 포기시키고 한 대북 제재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이 빠져나가기 힘들 땐 평화공세로 빽 돌아서요. 빽 돌아서서 뭐 내 동생 여정이도 보내서 내 대신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 하고 여정을 내보낸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평화공세에 들어갔는데, 평화공세를 하든 전쟁 공세를 하든 도발 공세를 하든 답은 딱 하나예요. 그게 통할 수 있는 거는 핵 포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과거에 비하면 북한이 정말 많이 변한 것 네. 같은데, 그중에서도 북한을 이끄는 사람들의 변화가 가장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김여정이 한국에 왔고, 그리고 또 김정은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잖아요. 네. 자, 이런 행위가 왜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우리 전문의시죠. 그리고 이만갑에 또 이럴 때 도움을 주시는 우리 김종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방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김정일의 성격을 분석한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보고서를 쓰신 분입니다. 실제로 방북해서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청와대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제가 올린 보고서가 제일 정확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바뀌게 됐는데 김정일이 미치광이가 아니라 대단한 전략가라고 이제 평가가 바뀌게 됐습니다. 저희가 김정은과 김여정의 최근 동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우리 김종석 박사님과 함께 김정은과 김여정의 행동 그리고 심리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이야말로 북한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동남 관계를 개선하며 자주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영영한 인민군 장병들과 사랑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그리운 동포 형제 여러분, 원대한 포부와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새해 2013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먼저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운명적 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4년을 맞이합니다.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합니다.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6년을 맞이합니다. 하루하루를 격동적인 투쟁의 날과 날로 빛내인 2016년을 보내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증명사진 찍는 날이었나 본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종교 지도자 느낌도 있어요. 어휴, 패셔너블해졌네. 네, 이번엔 김여정의 행동입니다. 위한 모든 것을 최우선 마련하여 보내준 숨은 그림 찾기야. 자, 2월 9일 대한민국에 온 김여정. 디스크 같아. 아우. 어떻게 저렇게 떳떳하지? 자, 김정은과 김여정의 모습의 변화를 봤습니다. 일단 뭐 목소리나 여러 기운, 분위기 그리고 배지도 없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석 박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보기에도 우리들이 느끼는 것만큼 달라짐이 보이거든요. 혹시 박사님께서도 좀 그런 걸 느끼시나요? 그 성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핵 개발에 몰두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핵 개발이 거의 완성이 돼서 이제는 조금 여유도 생기고 자신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고시 공부할 때야 시험 공부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만 하는데 고시 붙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놀잖아요.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변한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목표를 했던 것을 이루고 나서 자신도 생기고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변화를 보면은 핵 개발을 거의 완성했고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큰 숙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작년에 2017년에 그 신년사에 보면 자책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2016년도까지는 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목표까지 다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를 극심하게 채찍질하면서 몰아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 뭔가 나름대로 목표한 것을 이뤘기 때문에 2018년 첫 해 맞는 때는 굉장히 여유롭고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이거든요. 감각적인 사람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게 보이지만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워낙 스케일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소소하고 사소한 문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김정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엄청 달라진 것 같지만 김정은이 어떤 일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정은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공격자 심리입니다. 이 공격자 심리라는 거는 항상 목표 지향적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서 그 목표에 그 관심을 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 공격자를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공격자는 항상 일관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의 성격적인 특성인데 김정은의 성격은 외향적 사고형입니다. 이 성격은 최상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격이에요. 그런데 그 공격인 사람들이 방어에는 약하죠. 그래서 김정은을 분석할 때에는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를 잘 분석하면은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푸시모토 책에서 본 중에 하나가 스위스 유학할 때에 자기가 김정일 아들이라는 거를 감추질 못하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뭔가 숨긴다는 거를 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보이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보면은 핵 개발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뭔가 이제 경제 문제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민복에서 양복으로 바뀐 거거든요. 양복이라는 거는 세계 정상들하고 나란히 하겠다는 의미예요. 세계 정상들 중에 인민복을 입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 그 의미고 그리고 김정은한테는 핵이 크나큰 성취감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제사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그러면 경제 발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 핵 카드를 어떻게 쓸지 그걸 저희가 좀 유심히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 신년사에 그 양복을 입고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어요. 왜 저 사람이 그 인민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었겠는가? 김정일이 김일성한테 선물한 게 양복입니다. 인민복을 벗고 이제는 수령님 편하게 정말 이렇게 보내라고 이제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그렇게 염원하시던 유훈을 자기 김정은이 4대 의성 끝마쳤다 하는 걸 의상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이장을 모시지 않은 거는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조국, 나의 대를 이어나가겠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경제를 엄청 신경을 쓰는 게 중국산 그 과자나 그 어떤 식료품을 쓰는 게 이제는 먹지 않고 몽땅 평양에서 오는 국내산 간식류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좀 비싸서 그렇지. 그러니까 군사는 이제 이만큼 나갔으니까 경제에 힘을 쓰겠다는 겁니다. 비난 그 특파도 보이는데 왜 하나도 알아 못 맞히지? 뭐요? 뭐라고? 뭐요? 비난 그 특파도 보이잖아요. 뭐요? 많이 늙어 보이잖아요. 두 번째 맞다. 제가 저런 몇 살인데 제일 늙었구만. 저 17년도보다 올해 엄청 늙었구만. 하긴 신기해요. 정민우 중대장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 보여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박사님 얘기는 김정은은 지금 자기의 계획대로 다 움직이고 있고 계획대로 되고 있고 그러면 평창 참가도 다 자기의 계획에 의한 거란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 대회를 김정은은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뭔가 감각적인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평창 대회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적인 여러 가지 여론들이 조금은 희석되고 국제관계에서 조금은
유연한 어떤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석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여정 이번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여정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김여정은 북한에서 공주로 자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몸에 뱄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조차도 머리를 숙일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런 행동들이 이제 몸에 배 있었을 거고 한국에 온 그런 그 미션이 좀 특별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 도도함이 긴장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몸이 뻣뻣하고 경직돼 있는 거죠. 항상 자기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네. 저는 처음에 놀랐던 거는 뭐냐면 등장해서 자리를 앉으라고 그럴 때 김영남이 이쪽에 앉으라고 계속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쪽에 앉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약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초반에.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느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로 가더라고요, 계속. 숙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그냥 경직으로 봐야 되겠죠, 오히려? 북한에서는 로얄 패밀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오랫동안 몸에 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직돼 있고 긴장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아, 이게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역으로 느껴지네요. 아, 여유가 없었다. 여유가 없는 거구나. 오히려 여유가 있으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래, 맞아. 여유는 없어 보였어. 그러네. 김여정이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김정은의 그 핵 개발이 완성된 다음 그 목표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핵 개발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제 문제인데 김정은이 처음에 그 정권을 잡고 나서 핵 경제 병진 노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핵은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그다음 이제 경제 문제에 이제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에 주력하려면 우선 남쪽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신년사에서도 이야기하고 김여정이 가져온 미션 중에 가장 큰 미션이 그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자기 이외에 가장 확실하게 그 우리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김여정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확실한 그 자신감과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션을 받아오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 우리나라 남쪽 사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간 거나 다름없이 남쪽의 사정을 보고 듣고 나한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누군가. 그럼 김여정이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여정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제의와 남쪽 상황에 대해서 염탐을 해야 되니까 지켜봐야 되니까 굉장히 본인은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공격자가 자기의 발톱을 그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처럼 극도로 자기를 감춰야 되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서 지내야 되니까 굉장히 행동이 그렇게 경직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김길성 기자님 평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의 여정에서 보였던 그 태도나 행동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아주 유심히 봤는데 처음 데뷔했어요. 이 외교 무대에. 첫째 그거예요. 근데 얘가 갖고 내려온 특명이 있어요. 분명히 앉혀놓고 김정은이가 얘기했을 거예요. 제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듯이 너는 수령 족속으로서 내 대리로 서울로 간다. 언제나 당당해라. 이게 첫째. 둘째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부르 끌어들여라. 그거예요. 그 미션을 무조건 수행해라. 그 긴장감. 셋째는 나도 여자로서 소위 그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이나 공주들처럼 이쁘게 보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난 그 여정이가 수수하게 했다. 얘는 당중앙위원회 특사라서 오다 나니까 그렇게밖에 하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당에는요. 귀걸이 뭐 반장 막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중앙당이라는 거기는 맞다. 내가 드나들어봐서 알아요. 거기는. 사회주의적 규범. 공산국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김여정을 보면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하는데
저희가 독일의 메르켈 한번 총리 보세요. 그분 어떻게 하시는지. 수수하게. 엄청 수수하거든요. 네. 김여정이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는 일하러 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웃으면서 상대방의 친근감을 준 이미지는 김정은의 동생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김여정도 포악할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 피니까. 근데 웃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되게 전쟁, 호전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돌변한 거는 사실은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의 이미지, 그 호전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내려보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참 이번에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면서 울지 않았나. 마음에 상처가 커서. 그런가 하면 우리 또 이만갑의 예측 왕. 월드컵 문어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우리 이만갑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 갖겠습니다. 북한 개혁 개방을 한다 안 한다 표말이 있거든요. 네. 자, 북한 개혁 개방을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씨. 저는 한다보다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무상교육, 그리고 세금이 없고 무상치료. 근데 세금은요 지금 있어요. 시장을 통해서 장세를 걷어들이거든요. 오호. 그 북한에서 2002년도에 7.1 개선 조치를 하거든요. 그걸 하고 2003년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시장이 불법화였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시장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리고 무상교육. 저희 로비 없으면은 좋은 학교 못 가요. 그리고 무상치료. 저희가 병원에 가면 선생님은 주사만 놔줘요. 저희가 약을 시장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북한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가하려면요, 그 북한에 다니는 자동차들, 특히 대사관 차들한테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핸드폰으로 결제도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그런 흐름을 볼 때 북한이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쇼핑을 하고 있어요. 우유 크림빵을 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네? 그럼 인터넷이 된다는 거는? 상품 결제를 하고 있어요. 결제. 시민들이 가족이나 사무실의 컴퓨터 또는 선전화기를 통해서 필요한 상품들을 이렇게 공세가고 나래 카드로 지불해서 선달 방사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네. 자,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 통신망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온라인 쇼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날래날래 결제하라고 해서 나래카드인가 봐요. 그럼 저 다 되는? 북한에서 이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나래카드가 체크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안 돼요. 신용카드는 안 돼. 나래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선불카드라 그럴까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고도 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 은행에서 돈 안 주는데? 아니 은행에 돈 넣으면 빼간다며. 그래서 네. 저금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때. 저희가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네. 평양하고 평양 이외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평양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는 은행이 그렇게 뭐 기능을 못 하는데 요즘은 평양이나 큰 도시들에는 은행이 자기 기능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명선 대표님 한다. 그 쿠바까지도 지금 대개 개혁 개방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통치는 공산당이 하되 일당 통치를 하되 경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많은 제도 개선을 했어요. 제가 보건대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안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같이 핵이나 미사일 이런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봉쇄를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안 해주는 거. 외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 하면 그렇게 제도적으로 문제도 있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강해지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이거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볼 때 대단히 불안하다. 특히 남한에 대해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봉쇄를 풀지 않으니까 이제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은 개혁 개방을 안 한다고 하신 두 선생님은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상 사진에 보면은 핸드폰으로 우리가 딱 볼 때는 정보도 입수하고 검색도 하고 대금도 결제하고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이 특정 계층
또 최근에는 돈주라 그러죠. 네, 이방가에도 많이 부자들, 재벌. 이 돈주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지 일반 주민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네. 개혁 개방은 안 된다. 왜?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곧 김정은 정권의 사망 선고고 그렇지. 체제 유지에 말되네.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까 끝내야 조금 되는 아까 거지. 얘기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니 뭐니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모기장론이라고 그래요. 여름에 더울 때 바람을 쐬야 될 거 아닙니까? 모기를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기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바람은 들어오잖아요. 모기가 뭐예요? 모기가 바로 자본주의적 독소죠. 이것이 들어와서 자기네 체제에 위해를 가하고 정권의 존망을 위협할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 한다. 예. 우리가 북한에 언제 다녀왔냐 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2010년 전에 다녔다 그러면 10년 후에 엄청나게 북한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저희가 두고 좀 북한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만큼 북한 내부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가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북한 정부는 안 바꾸려고 하겠죠. 개방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한 이야기는 이 친구들이 정보를 얻으려는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차 브랜드인데 테슬라 거기 그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2025년에 전 세계가 와이파이에 접속하게끔 자기가 위성을 띄운대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획기적인 것이 이 위성 그 전파가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정보 접속은 순식간이라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강제로 세뇌를 시키지만 더 무서운 세뇌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세뇌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세뇌가 되면은 거기에서 큰 변화가 있으면은 그 변화가 결국은 북한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되겠네. 안 된다고 하시. 김길서 선생님, 족속 때문에 안 되나요? 북한 정권이 왜 개혁 개방을 못하는가? 자기네가 개혁 개방한다는 순간 권좌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첫째예요. 인민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수룡족속을 위한 정권이에요. 그 내에는 인민도 없어요. 수룡족속이라는 거기에는 우리는 다 노예예요. 우리가 왜 혁명전사로 불리고 총포탄으로 불렸어요? 개혁개방하는 순간 아까 그 죄 때문에라도 좀 내려와야 돼요. 첫째고. 둘째 제도적입니다. 북한은 전인민족 소유하고 협동적 소유가 딱 존재하는 나라예요. 개혁개방은 소유에 관한 그걸 해체해야 돼요. 그렇죠. 북한 주민 뚜락뚜락 한 대 가지고 있는 집 있어요? 당나귀도 없어요. 다 국가에 등록하고 있지. 소유관계가 딱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이 소유관계를 해체를 못해요. 그걸 하는 상 거기에 맞춰서 딱 지어진 북한 수령 절대 독재 체제 시스템이 없어지게. 안 되겠다. 결론은 셋째가 또 있어요. 아니, 핵 때문에 못해요. 핵 때문에. 저 핵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갔어요. 그렇죠. 300만 군교지고 북한 주민들이 빌어먹을 자격마저도 뼈아삭한 게 저 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혹시 개혁 개방을 해서 이런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북한의 그 개혁 개방의 의미는 김정은 정권의 몰락입니다. 선전선동으로 북한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전이 강한 나라는 선전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부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말 그 억압받고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받아왔던 세뇌 교육에 의해서 이게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모르고 당했던 거예요. 근데 외부 정보를 통해서 야,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인권이 없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는 걸 알 때는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북한을 100번이나 다녀오셨던 통일부에 근무하셨던 우리 강석순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제 끝으로 좀 이 북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독일 통일 6개월 전에 전덕연구소 소장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통일 문제만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소장님, 당신네 나라 언제 통일될 것 같습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통일 문제만 평생을 했는데 전문가인데 내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언젠간 되겠죠. 그리고 갔는데 가고 나서 6개월 만에 통일이 됐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보에 의한 스타트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통일 길이 30년, 50년 하면은 아주 먼 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국민의 힘을 합쳐서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인권 개선하는데 힘을 합친다면 그 시기가 예상대로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새 출연자가 있죠? 네, 오늘
김아라 씨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이분은요 아라 씨처럼 배우를 꿈꾸는 분입니다. 엄청 예쁘겠죠? 단아한 외모와는 다르게 근데 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에요. 한 차례 북송 끝에 어렵게 한국으로 오신 우리 탈북 배우를 꿈꾸는 이설희 씨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노래 만들어주고 싶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설희입니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어려운 생활 형편에 학교도 못 나가고 농사만 짓고 살다가 결국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북했는데요. 이후 북송이라는 끔찍한 경험까지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멋진 배우를 꿈꾸는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이야기 오늘 이만갑에서 모두 공개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되게 너무 미소도 예쁘고 되게 밝고 맑아 보여서 고생은 안 하고 사신 느낌인데. 원래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농장에서 한 농장을 책임지고 일하시는 반장이었거든요. 이쯤만 농사 지어서 그 나달이 나오는데 그때 그 나달은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처음 반장을 하면서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우리가 챙겼어요. 네. 근데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 당간부들에게 그거를 말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네요. 네. 그렇게 되어서 아버지가 1년 동안 단련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쌀 나달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 이제 집에서 가져가시다가 걸렸다고. 뒤에 저기 중대장은 염소 수십 마리 훔쳤던 사람, 염소 수십 마리 훔쳤던 사람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뭐 북한 얘기니까 마음 좀 편하게 놓고 하세요. 네. 지금 약간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이 긴장했어요. 어제 참 잘 못 주무셨죠? 여기 네. 나온다니까. 네. 예. 근데 아버님이 단련대 나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좀 생활이 좀 나아지셨어요?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나오시고 평범한 농장원이 이제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네. 아버지가 그때 살리려고 그 나무 한 차면 엄청 많아요. 나무 한 차면 그 30kg짜리 그 쌀을 한 10포대가 돼요. 그만한 돈을 써서 어머니에게 투자를 했었는데 일주일을 약기운으로 정신은 없으시고 숨만 붙어 있는데 사시다가 일주일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설희 씨 좀 별 많은 일들을 많이 겪었네요. 예. 아버지는 또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도시로 이사를 가서 살자. 근데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로 돈 벌어 가시고 그때 동생하고 2명이 있었는데 동생이 5살이었고 제가 15살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 게 그때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밥을 하면은 그 어머니 밥을 따로 담아서 가마목에 따뜻하게 해놓고 기다렸어요. 잘 때 되면 어머니 이부자리도 다 펴놓고 그리고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진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좋아한 노래를 하면서 동생이랑 둘이서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래서 아버지는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에 가서 나무 장사를 했어요. 예. 그 나무 장사라고 말하면 밀수였거든요. 예. 그때 밀수를 하다가 김정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밀수를 못하게 해라, 다 회수해라. 그래서 2차를 회수당했어요. 나무를. 네,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이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었는데 그 이자가 다 없어진 거죠. 예. 돈 다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빚쟁이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아버지가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자는 줄 알고 혼자서 담배 피우면서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시는 게 애처럼 우는 거예요. 막 엉엉거리면서. 아유. 우시는 게 그때 빚쟁이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한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때 제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무너지는 게. 그래가지고 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장사하려고 해도 번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감주였어요. 북한에서는 그 음료처럼 마시는 거에 달달하게 해서 팔려고 나가면 다 단골집에 가서 사 먹지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아 어린애가 파니까 불쌍하니까 사줘야지 하고 사 드셨다가 두 번째로는 안 먹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네. 그러다가 장사를 하려고 또 다른 곳을 알아보다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랑 어느 날에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줄이 있는데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집에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엄청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굶어 죽어도 우리 여기서 같이 굶어 죽고 어렵게 살더라도 네 곱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버지한테도 안 말하고 동생한테도 안 말하고 네 중국으로 갔었어요. 그 몇 살 때? 그때 17살 처음으로. 혼자 간 거예요? 단독? 친구랑. 친구랑 그러니까 둘이 가족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갔는데 어떻게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5개월 만에 돈을 벌어도 돈을 손에 넣지를 못했었어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우리가 조용히 있었는데 누가 신고할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 사장이 항상 저에게 너네가 붙들리면 내가 친구도 공안에 있고 빼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항상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건질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런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공안한테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된 거예요? 그 중국 공안 차를 타고 갔어요. 북한에 도착을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네. 막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한 줄은 한 보이부, 한 줄은 의사복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고 조국이 조국이구나. 진짜 내 고향, 내 사람들이 진짜 참 좋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네. 그때는. 근데 공안차가 문을 딱 닫고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중국 공안들 사라지니까. 네. 와. 그 사람들이 가니까 야 이간나야 너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어디 막 이렇게 막 다니다가 와가지고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있냐. 당장 그 머리 숙이지 못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 숙였죠. 그때는 머리 숙이고 그리고 막 머리차를 끌어다가 차에 태워서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머리도 못 뜨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머리 숙였죠. 그때는 머리 숙이고 그리고 막 머리차를 끌어다가 차에 태워서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머리도 못 뜨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차에 내리니까 엄청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명 소리.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봤는데 뭐 고문하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돈이 있나 보려고 신발 깔창을 다 뜯기도 하고 바지 막 고무줄 여기를 가위로 다 잘라서 보기도 하고. 아이고. 네, 그런 거를. 그다음에 이거 신문이 시작됐어요. 신문이 시작되는데 저는 말을 적게 해야지 이러고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이부 남자 3명이 엄청 덩치가 큰 사람이 요만한 몽둥이를 들고 3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이거 너 오늘 죽어야겠다, 이거 나 왜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다음에 저는 머리만 이렇게 막았어요. 네. 이렇게 막으니까 저 머리채를 끌고 구석에다 팍 던지고 그다음에 몽둥이가 막 오는데 그다음에 제가 까무러쳤단 말이에요. 막 엄청 정신이 없었거든요. 기절을 할 정도로 기절을 때려요? 했어요. 그다음에 한참 있었나 봐요. 낮이었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밤인 거예요. 네. 감옥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한 50대쯤 드신 어머니가 무릎에다 저를 이렇게 눕혀놓고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해라. 어제도 너 같은 아이가 맞아 죽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말할 것도 없는데 뭐를 이렇게 말하라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머리 이렇게 만지니까 감자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 같지도 않고 막 그런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다음에 귀가 하나 안 들리는 거예요. 왼쪽 귀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계속 소리만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잘못 보였으니까 매일 불려나가서 신문을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고, 토 하나라도 틀리면, 시간대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냥 매인 거예요. 한국으로 탈북하려고 하다 잡힌 게 아니고 그냥 중국에 돈 벌려고 갔다가 잡힌 건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명이 아니고 이렇게 한 3명이 같이 일했었거든요. 그래 3명이 한 번에 잡혔으니까 탈북이 아니냐. 네. 사실 그 어린 여자애들이 뭘 간첩질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까지 팼나.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 거기에서 먼저 원성으로 갔었는데, 원성에 있다가 우리 고향에서 담당 보이부가 와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보이부가 오려면 보이부에게 저희 집안에서 그 오는 비용을 다 대야 되거든요. 네? 오는 비용을 다 대야 되거든요. 네? 제가 붙잡혔고 나라를 배반하고 갔고,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선희 씨를 도와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아니고 야, 그냥 진짜 데리고만 엉망이구나, 오는 거거든요. 엉망. 그 인건비의 유료비를 부담시킨다. 아니 지들 지금 할 일이잖아. 못 본인이. 살게 해서 나간 사람인데. 놀라는 게 그게 공무집행비를 피해자가 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국가에서 안 줘요. 그 사람들이 저분을 데리러 이제 더 집결소에 이제 데리러 갔었을 거 아니에요. 집결소까지 가는 기간이 차가 엄청 며칠 가야 되는데 그거 국가에서 돈 한 푼도 지원이 안 돼요. 북한 돈 3만 원 엄청 그때 적었어요. 3만 원을 보안원에게 지워서 보냈거든요. 집에 며칠 만에 가게 됐어요? 원래는 일주일 안에 갈 수 있었는데 20일 걸렸어요. 20일이요? 20일 만에 집에서 그 보이부가 왔어요. 네. 그만하면 그것도 빠른 건데 네. 올 수 있었던 그 언니 2명이 집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줘도 갈 수 있었어요. 따로 단련대를 가거나 감옥을 가지 않고 자기 고향에 가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오는 게 20일이 걸렸다는 거죠. 네, 고향으로 오는 고향 길이. 보이부.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해요. 이송되는 거예요. 풀려난 게 아니라? 네, 풀려난 게 아니고 이송되면 그때부터는 네. 다시 안전부에 들어가서 신문이 시작돼요. 족쇄를 묶고 그냥 길거리 이렇게 막 횡단해요. 족쇄라는 건 뭐? 이게 여기 이렇게 묶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고 도시 이렇게 가면 사람들 다 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때 정보를 이렇게 얻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간다. 어떤 날에 어디로 이송된다. 봤더니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5달 전에는 엄청 괜찮은 그 모습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잘생겼거든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5달 없는 동안에 고생을 엄청 했는지 막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마르시고 막 울상이 돼가지고 뭐 먹고 싶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은 묶여 있고요? 네, 저는 지금 끌려가고 묶여서 있고. 제일 뒤로 이렇게 밧줄 엄청 긴 거를 한 20명을 이렇게 쭉 씌워요. 그래서 도망 못 치게 이어서 이렇게 줄줄이 묶어놓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딸이 이거 묶여 있는 걸 보고 있는 네, 거고. 배고플까 봐 배고프지 않냐고. 그래서 저 막 주문해서 잔돈을 막 꺼내시더니 옆에서 길거리 이게 장마당 아니래도 길거리 사람 많거든요. 할머니한테 가서 약과 같은 거를 사다가 저희 주머니에 막 집어넣어 주시고 저를 끌고 가는 보안원이 막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딸 자식도 뭐 시키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막 갔다고 나라 망신 시킨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 말 듣게 하는 것도 가슴 아팠어요. 그럼 그렇게 묶여가지고 그러면
그 고향 안전부에 또 끌려가서 거기서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만에 나왔어요? 신문만 먼저 해요. 그 안전부에서는 신문을 또 해요. 똑같은 질문 다시 시작해요. 근데 그게서 또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어갔던 감옥에서 했던 모든 제 말을 다 기억했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또 매가 찾아오니까. 근데 거기에서 갔던 데가 다시 가면은 보위부예요. 그게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이제 판결 나는 거예요. 뭐 징역, 단련대 이렇게 나는데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엄청 그 간부들을 많이 찾아다녔었나 봐요. 형을 조금이라도 조금 먹게 하느라고. 근데 미성년자니까 얘를 그냥 우리 여기 보위부 지금 새 건물 짓고 있으니까 단련대식으로 일을 여기서 한 달 동안 하게 하고 내보내자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단련대처럼 일을 한 달 동안 하고. 그나마. 네. 몇 시간씩이나 하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5시 기상시키면 10시까지 일을 하고 1시간 동안은 생활총화라고 해요. 생활총화를 하면 그냥 비판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욕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저한테 여자. 해보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야 이렇게. 네? 미성년자한테 그런 거 시켜 여자 학생한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네는 다. 어른한테도? 네. 엄청 불쌍한 언니가 있었는데 엄청 착하고 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사람 보면은 그거 엄청 더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아무개 언니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친해지 말라고 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친해질 수가 없고 친하다고 해도 이렇게 내가 욕할 때니까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도 하고. 할아버지한테도? 그럼 매 맞으니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취급 안 해요. 총탁으로 그냥 막 때리고. 그때 할아버지가 근데 통강내를 주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치아가 없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드시면 그대로 다 나가요. 배설이. 그러니까 누워서 아이 길에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나르다가도 쓰러져가지고 나 진짜 못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탁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잡혔냐고. 근데 죽기 전에 과일을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근데 중국으로 가다가 잡히신 거예요. 과일 드시러 가시다가. 과일 드시겠다고 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때 할아버지가 제가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그 안에서. 진짜 이거 인간 살 때 아니다. 정말. 오늘 설희 씨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인간 살 때 보위부 사람들도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일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너를 사람을 보는 거 러글증하면 너는 토끼보다 못하다 합니다. 너는 토끼보다 못하고 쥐보다도 못한 인생이니까 너는 모든 걸 잊고 살아라.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동물보다 못하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너는 쥐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쥐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설희 씨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전 지금 이 설희 씨가 말씀하실 때 어떤 표정의 미동도 없으시게 그냥 진짜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전 너무 큰 고통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런 고초를 겪고 한 달 만에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집으로 갔는데 다 남자 손이라 보니까 여자 손이 없으니까 집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동생은 시키지도 못해가지고 막 꽃집이처럼 막 하고 있고 그냥 가자마자 설거지를 하고 집 대청소를 하고 그냥 집에서 한 5개월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아버지를 도와야겠다. 또 가려고? 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집이 괜찮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위부 사람이 맨날 미행을 해요. 계속.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도 계속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진짜 집을 도와야겠다. 그 몰래 간 거예요? 네, 또 몰래 나와서 그때는 농촌에 가서 그때 두 번째 나왔을 때 농촌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하고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돈을 좀 보내서 집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다가 계속 도망쳐서 살아야 되거든요. 신분증도 없고.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잡혀 나갈까 봐 맨날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지고 네,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아우, 얼마나 지금 말 못할 이야기가 많고 사연이 속으로 얼마나 많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28살이에요. 28? 너무 어려. 진짜 많은 얘기가. 한국은 몇 년도에 왔어요? 2014년도에. 얼마 안 됐네요. 네. 제가 이제 설이랑 제가 이제 반디 봉사단이라는 데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만났을 때 설이의 모습은 지금이랑 거의 180도 달랐어요. 제가 이제 설이랑 제가 이제 반디 봉사단이라는 데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만났을 때 설이의 모습은 지금이랑 거의 180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쟤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애가 되게 막 상처 엄청 많고 그냥 완전 딱 벽을 쳐놔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어가고 다 그냥 부정적인 거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여기서 대학교도 다니고 뭐도 하고 하면 꿈도 찾고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얘가 다 그냥 던지더라고요. 대학도 잘 안 하고. 그냥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저 유명학교 졸업생이거든요. 이렇게 다. 근데 대한학교. 네, 대한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너 밝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었는데. 그래서 나 그때도 밝은 걸 알았는데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동문회에서 갔는데 애가 갑자기 막 그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되게 웃는 상이고. 동문회 그러니까. 회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연기자가 배우가 꿈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배우를 꿈꾸게 됐어요? 그거는 북한에서부터의 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중국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연기를 다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기를 진짜 해야 되나. 재밌긴 하지만 여기 사람들도 엄청 어렵다고 들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저는 가족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뭔가 꿈만큼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하려고 마음 먹고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그다음에 뭐 공연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아, 내가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대사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역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 이게 만나 여러분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창건 70주년 북한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이왕 변화의 바람이 불 거면 조금 더 통일에 가까워지는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북한에 핵이 있지만 주민은 헥헥거리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망 보고 나는 이제 그 항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저 때문에 가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북한에서 한국까지 왔어요. 단 하루 만에.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 튜브 하나 싸고 배낭 메고 이전선에 나갔어요. 어디서 둥둥둥둥둥 하는 이게 배꼬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떡해. 이 탐조동을 바다 물면 쫙쫙 비치는 거예요 지금. 목 빼도 딱 보니까